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93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93회가 되네. 오늘 굉장히 많은 방청객이 오셨어요. 예. 오늘 초대 손님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는데 그분이 나온다고 하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청래당 안 계시죠? 청래당 몇 분 계세요? 청래당 안 계세요. 예, 일부. 야, 정청래 전 의원 아주 그 힘을 알겠네. 그래요. 안 계셔도 오는 청래당원님. 네, 고맙습니다. 누구 보러? 손수호 변호사 보러 왔어요? 아니죠. 나 보러 왔다고? 아니죠. 알았어. 그 얘기는 아무로나 온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네. 네, 자, 손수호 변호사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소입니다. 손변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신청해서 당첨됐대요. 제가 이런 거에 운을 쓰면 안 되는데, 네. 운이 또 터져가지고. 경쟁률이 좀 심했나요? 갔더니, 네. 사람이 많아요. 경쟁률이. 제가 원래 손혜원 의원님하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가고 싶었는데. 네, 일정이 안 맞아서 뭐 저 혼자 청문회 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추첨을 했고요. 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됐습니다. 언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그 네. 증인 누구 나와요, 이번에? 월화는 삼성 재판이고요. 수요일 쉬고 목금은 이제 그 롯데 SK 재판이래요. 그래서 월화에 가야 되는데. 네네 상대적으로 약간 제가 바라던 날짜는 아닌데 그래도 다른 일정이 없는 시간에 제가 한 1시간 정도는 재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박근혜 측에서 주 4회 재판 못 받겠다 그랬는데 안 네. 받아들였나 보죠, 재판부에서? 그렇습니다. 너무 일정이 좀 심하게 재판 일정이 많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 좀 줄여달라라고 했는데 재판부에서 그럴 수 없다. 네. 할 일이 많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재판부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감수해야 될 부분이다. 예. 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주 4일 근무도 안 했나? 안 했죠? 오늘 재판에서 웃었다고. 뭐 박장대소인지 뭐 살짝 웃은 건지 그거는 글을 봤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어느 모르겠습니다만. 시점에 웃었대요? 유영아 변호사가 변호인이잖아요. 네. 또 유진용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네, 두 네, 사람이 네, 설전을 네, 벌였다고. 설전을 벌이는데 그걸 유영아랑 또 설전? 네네. 그걸 증인 반대 신문 과정에서 약간의 설전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다가 이제 웃고 다음에 또 이제 옆에 있는 다른 변호사와 잠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표정을 되찾았다 그러는데요. 뭐 박장대소인지 폭소인지 그분이 뭐 비웃음인지 박장대소야 하시겠어요? 그렇겠죠? 아니었겠죠? 그럼. 원래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소개를 해야 되는데, 재판 이야기 나왔으니까 먼저 소개하고 이야기 좀 하고 들어갑시다. 네, 정청래 의원이 지난주에 알려드린 바대로 유럽 여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참여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경제 알아야 바꾼다의 공선생 주진영 전 하나증권 사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네, 안 가는 두 번째 방문. 네. 예, 이시고. 진짜 안타깝다 한번 네, 출연하셨고. 네, 네. 예. 선거 전에. 그 이후로는 혹시 팟캐스트 좀 나가셨어요? 네, 한번 파파이스. 누구죠? 김원준 씨가 손대인 씨가 하는 거. 선대인 시간은 나가셨구나. 경제파. 그러면 그 다음에 파파이스 저랑 같이 한번 또. 예. 파파이스도 팟캐스트라고 하는 거군요. 예, 예, 네. 예. 그 비디오인 줄 알았더니. 팟캐스트 둘 다. 한번 이게 나갔다가 오시면 어떻게 주변에서 좀 알아보는 사람이 있나요? 전혀 그런 건 없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거를 뭐 200만 명이 넘게 봤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파파이스? 예. 그럼. 뭐 그리고 우리 방송도 100만이 넘어가요. 5천만이잖아요, 국민이. 그렇죠. 근데 손혜원 의원님이 여기 꼭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몇 번 거절하셨다고. 시끄럽다고. 시끄럽다고? 그래서 정청래가 시끄럽냐, 제가 시끄럽냐, 둘 다 시끄럽다고. 조용조용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손수호 변호사 네. 박근혜 재판 얘기 했었는데 우리 공 선생님도 또 증인으로 나가셨었죠. 그랬죠. 그때도 굉장히 좀 언론의 회자가 크게 됐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레이저를 쐈다는 이런 얘기도 있던데. 나는 솔직히 박근혜 씨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네. 아니, 사람이 웃을 수도 있고 쳐다볼 수도 있지. 네. 뭐 쳐다보기만 하면은 레이저로 쐈다고 그러고 웃으면 또 뭘. 너무 우리가 과하는 거 싶어요. 그런가 보다. 궁금해서 그러지. 그때 어떤 발언 때문에 그런 게 있었죠? 굉장히 나야 안 보이니까 잘 몰라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몰랐겠지만 그때 누구하고 또 유영하고 설전을 벌였나? 뭐 약간 근데 별로 저렇게 굳이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상대 안 했어요 그때? 근데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를 제가 잘 모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 증언에서 그러니까 특검에서 얘기한 것을 박근혜 씨 쪽에서
다 그 진술서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와가지고 그렇게 진술한 것이 내가 진술한 거 맞다는 걸 갖다 이제 밝히는 자리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갖고 있는 의견을 말한 것이고 예. 굳이 팩트가 있다고 하면 그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의결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며칠 지나가지고 박창근 교수한테 물어봤을 때 청와대 뜻이라고 합니다라고 말한 그 사실 하나 말고는 팩트로서 사실로서 특별히 뭐 더 할 게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의견이라는 것은 뭐 저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데 물론 굳이 그런 걸 갖다 나와서 말하지 않겠다고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대타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많은 부분은 이건 뭐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제가 뒤에 제 변호사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너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의견으로 그냥 듣고 끝나면 된다는 거야. 그 의견을 굳이 반박을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자체가 재판에서는 의미가 없대요. 근데 그 유영아 씨는 뭘 좀 약간 아는 척 하고 싶어 하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더라. 뭐 이렇게 무슨 뭐 노벨상을 받은 파마 교수의 저 효율적 시장 가설을 아느냐는 둥. 그거 물어봐. 네. 주 선생한테? 네.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 시장 가설이란 뭐냐면은 그 주가라는 것은 시장에 있는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되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주가를 갖다 체계적으로 미리미리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걸 아냐고 주 선생한테 물어봐요? 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안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뭐 이제 그 얘기는 그 다음에 이제 주가라는 게 말하자면은 그 맞는 거 아니냐 소위 이제 그 의도는 뭐냐면 삼성물산 주가가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본질적인 가치에 비해서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건 항상 그 기업의 가치를 항상 반영하는 건데, 근데 그거는 굉장히 강한 주장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스트롱 폼, 강한 주장, 약한 버전, 위크 폼이 있고, 뭐 저쪽 이런 게 있어요. 어쨌든 하는 거네. 뭐 그런 거 이제 이렇게 하는 얘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사실은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아마 합병 비율이 문제가 없다라는 걸 좀 보이기 위해서 아니, 하지 그런 않았나 건데,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건데, 그게 중요한 게 그렇지. 아니거든. 왜냐하면 주가가 그 교환 비율을 어떻게 정해지냐는 것은 삼성물산의 이사회가 합병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순간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특별히 뭘 어떻게 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삼성물산의 이사가 왜 그 자기네들 회사에 비해서 값이 내려갔을 때 남이 사가는 것을 덜컥 제대로 된 그 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합의를 해주느냐가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를 하는 순간 나머지는 그냥 기계적으로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주가가 모든 시점에 있어서 주가가 시장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예. 만약에 그게 시장 가치를 이렇게 정확하게 반영하면 지네들이 미국 회사 하만을 살 때 시장 가격에 대해서 35% 프리미엄 주고 샀어. 예. 왜 샀어? 그러면 지들은. 의미가 없는 얘기. 이게 물론 이용화가 산 건 아니지. 삼성이 샀지만. 네. 어쨌든 카오디오 간에, 회사 네. 말씀하신 거죠. 네. 가만 가던.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뭐 해봤자 별 그 의미가 없는 얘기도 포인트는 박근혜 네가 최서원 얘기 듣고 삼성한테 돈 내라고 한 거냐? 예. 그게 포인트야. 나머지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건데 뭐 그런 얘기를 갖고 시간을 갖다 쓰더라고. 그리고 따졌어요? 그 얘기 무슨 아니지. 상관이냐고 얘기 안 했어요? 저는 증인이니까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은 이제 검사가 할 일이고 그리고 질문하면은 예를 들면 지네들 식으로 뭐 유도신문을 해서 질문을 해도 네 그렇습니다. 뭐 왜냐면 내가 보기엔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재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한 것
근데 뭐 그 워딩이 따여가지고 계속 언론에 해제됐잖아요. 뭐 정신 나간 주장, 뭐 이런. 정신 나간 소리다. 정신 나간 네, 소리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에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서도 쓴 것도 막 기사가 되고, 네. 이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불편하다고 또 말씀하신 것 같아요. 불편한 건 아니고 쓰자마자 1시간도 안 됐는데 이걸 기사화를 하니까 그냥 쓰고 사실은 그 철자 틀린 거 좀 고치고 앉아 있는데 그 사이에 옮겨가니까 이게 겁나죠.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그리고 불편합니다. 이제 페이스북 쓰는 게 말하자면 그때 그냥 뭐 보고 생각난 김에 즉흥적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한번 주르륵 쓰는 그런 재미로 네. 쓰는 건데 이거를 갖다 금방 쓰자마자 12분 만에 게시판에다가 옮겨가고 1시간 만에 기사가 쓴다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즉흥적으로 자발적으로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가 좀 없어지죠. 근데 저는 그렇죠. 그걸 보고 밑에다가 댓글을 달까 하다가 말았는데 그 주 선생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는 공적인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 거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글을 쓴다는 것은 아무나 퍼가든 누구나 받든 보던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했을 때만 글을 써야 돼요. 그래서 아니, 상관은 없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대로 이게 말하자면 원하지 않는데 공인이 되는 바람에 소소하게 끄적거리는 재미가 없어지는 그럴 수 있죠. 덜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저는 뭐 제가 보기에 그거를 제가 따지기가 싫어서 거기다가 글을 안 써서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게 본인이 지금 얘기가 굉장히 정확한 얘기예요. 퍼가는 건 좋은데 내가 좀 몇 번 읽어보고 고칠 시간 좀 주고 퍼가지 이 얘기라고. 근데 사실은 주 선생 그 페이스북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굉장히 유명하고 조 선생님 뭐해서 벌써 선거 훨씬 전에도 가장 주목할 만한 페이스북으로 꼭 뽑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학자들한테 들을 수 없는 그리고 딴 데서 볼 수 없는 얘기들을 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무슨 평론 같기도 하고 자기 의견이지만 그것이 그럴듯하고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들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투덜거리는 게 보면 이거 뭐 다 알면서 뭘 두들거려. 근데 본인이 너무 빨리 퍼가가지고 중간에 계속 아니, 보거든. 동감합니다. 저도 그래서 썼다가 게시 올리지 않고 그냥 지운 것도 많고 사람들이 또 어떻게 반응할까 또 그런 거 겁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예. 살던 시절이 오히려 그렇지. 그립다. 그 얘기를 하는 그렇지, 거예요. 그 얘기지. 예, 대중에 관심 쏟아지니까 네. 게시판 얘기 나왔으니까 손수호 변호사 불펜에 인정했다고 그것도 생방송 중에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도대체? 아이고, 그 조회가 엄청 났더라고. 아니, 댓글도 엄청나고. 제가, 뭐, 가끔씩 방송을 출연하는데, 가끔씩 방송 출연하면은, 그때 이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예. 상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면 그에 대한 반박도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모르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서 또 여러 가지 견제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역할을 하라고 또 여러 사람을 부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몇몇 유저들이 방송을 봐요. 생방송을 보시면서 글을 그때 감상평이나 와, 내 생각은 이래라고 하면은 그게 굉장히 유효한, 굉장히 싸울 때가 효과적인, 있어? 효과적인 게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보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제 굉장히 다른 분들께서, 뭐 존경하는 선배님들이신데, 그분들이 강경화 후보자 등을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맹렬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임명하면 안 된다고. 네, 그래서 내 생각은 좀 다른 것 같다 싶어서 혹시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 해가지고 불펜을 봤죠. 예. 방송 중에 참고하는 게 사실 이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적절히 하면은 오히려 더 잘하는 그래요. 것 같아요. 예, 좋은 일인 것 예. 같아요. 했는데 그 왜 인증을 해 생방 중에? 아니 근데 그렇게 했는데 열심히 해라. 손수 열심히 해라. 그런 글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 그럼 2대1로 싸우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 3대1. 3대1이었어. 네. 사실상 4대1. 네. 그래서 어디에서요? 종편에서. 예. MBN. 네, 뭐 방송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순간 약간 좀 울컥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다. 그러니 계속 봐주시고 좀 더 이제 아이디어 달라. 그게 인증 목적이 아니라 이제 원조 요청이었어요. 사실은 그 순간 그냥 순간적으로 한. 욕한 건 아니잖아요. 욕한 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다들 네. 또 댓글에 못 믿겠다. 네, 네가 네. 선수인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아니 뭐 어떻게 해야지? 생방송에 믿지 가지고 이따가 코만 질게요. 이렇게 썼고 또 코만 지더라고.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아니, 근데 뭐 도움을 그동안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요. 뭐 앞으로도 많이 얻을 것 같습니다. 인기 되게 좋아. 예. 잘생겼다. 손 의원님 인사 안 했어요. 어머, 그렇구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많이 오신 거 보니까 우리 공 선생 인기가 역시 하늘을 그래요. 찌릅니다. 딴 때는 이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의원님 머리 스타일도 약간 아유, 바뀐 촌스러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괜찮은데? 네. 우리 녹음일이 13일 화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요일부터 청문회. 예,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걸리는데 이제 거기 나가시지 않습니까? 청문위원으로. 그런데 지금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 우려하는 분들도 많던데 어떻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데 뭐 알아서 하시겠죠. 그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뭐 보이콧 이런 얘기는 없나요? 청문회는 보이콧하면 이쪽에서 고마운 거 아닌가? 그게 오히려 고마운데. 네. 예. 옛날에도 그 뭐 자기들이 보이콧 해가지고 우리끼리 너무너무 잘했거든요. 우리가 그게 그때 지난번 그 전에 청문회 네. 우리 그래서 할 말 다 하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시간 마음대로 다 쓰고 그게 우리 최순실 그 차관택 청문회였었어요. 그때 이정현 당시 그 새누리당 네. 대표가 단식 투쟁할 때 그때죠. 네, 그럴 땐가? 하여튼 그래서 우리끼리만 해가지고 너무 해피하게 하다가 나중에 마지못해서 할 수 없으니까 들어오더라고. 근데 난 궁금한 거 있어요. 이번에 박 교수. 아, 박창균 교수. 박창균 교수가 뭐 미스커뮤니케이션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내용이죠. 당시에 그 주진영 대표님께서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박창균 교수가 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는 것이 청와대의 뜻이라고 했다라고 전에 들었다는 내용을 증언을 하셨고요.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그 증언에 등장한 박창균 교수가 직접 이번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한참 지나고 네, 청와대의 뜻이라고 하긴 했는데 내 생각이었다. 워딩은 그렇게 똑같지 않았고 그리고 또 뭐 청와대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봤을 때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청와대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라는 증언을 했죠. 그리고 그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마다 굉장히 좀 시각이 달라요. 보도한 내용이 굉장히 달라서 청와대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박창균 교수가 증언했다라고 보도한 언론이 있는가 하면 박창균 교수가 보기에도 청와대에 여러 가지 그런 그 뜻이나 압력이 있었다고 박창균 교수가 판단했다라고 보도한 언론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른 시각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박창균 교수가 그런 증언을 한 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뭐 그거의 진실은 박창균 교수만이 알죠. 예. 그렇겠죠. 주 선생님은 정말 말 그대로 전원을 재판장에서 이야기한 거니까. 근데 그 얘기가 너무 유명하게 퍼져나가니까 약간 부담스러웠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박 교수님이요? 예. 그럴 수 있죠. 아니요, 상당히 부담스러워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얘기를 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 박창균 교수한테 조금 불편해요. 근데 저는 또 박창균 교수랑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더 이상 안 했구나. 더 이상 얘기를 하기가 좀 곤란해요. 네. 그 정도에서 그냥 멈추는 게. 저도 뭐, 안 그래도 그 행간은 좀 보이더라고요. 이게 다른 내용 없이 이렇게 말을 함부로 했을 사람이 아닌데, 근데 이제 그렇게 뭐 그 정도는 결국은 사람 이제 수치게 그렇게 맡겨야지. 뭐, 그러면 결국 누구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냐가 그렇지, 나오는 다 거. 나와야 네. 되면 그러면 그 말을 또 한 사람은 또 또 가서 박창균 확인을 또 교수랑 하고. 또 사이가 곤란해지고 불편할 수 뭐 있죠. 그러니까 그렇지. 오늘 그 부담, 불편함 이런 단어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경제 관련 공직마다 우리 공 선생님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부담되고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니 아 괜찮습니까? 하마평 올라가는 거? 그러든 말든 그러든 말든. 멘탈 갑이야, 갑. 갑중 갑인데, 이게, 뭐, 그렇게 오르든 말든 맨날, 그게 벌써 한두 번의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그러면 실제로 청와대에서 오퍼가 오면은 받을 생각 있으십니까? 해야지. 뭐에 달렸겠죠. 아, 그게 어느 무엇이냐? 자리에. 어떤 자리인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우리 같으면 그냥 아무거나 다 오케이 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지금 얘기 하마평에 올랐던 여러 가지 자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어느 자리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다 이렇게 썩 마음에 드는 건 없어요. 아, 그래요? 대통령 자리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요. 근데 금융감독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님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둘이나 잘 모르겠다. 조금만 설명해 주면 안 돼요? 복잡하게 약간. 왜냐면은
97년 경제 위기 이후에 그 당시에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으로 나눠져 있던 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들고 원래 있던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은 합쳐가지고 금융감독원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는 그 감독원을 말하자면 이제 총괄하는 위원회 커미티 조직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처럼 그렇게 이제 만든 건데 그게 사실은 뭐 미국 애들이 시켜서 그렇게 했죠. 그랬는데 공무원들이 결국 그래서 갔던 사람들은 원래는 그냥 말하자면 회의체 사무국 정도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사부작 지네들 조직을 키운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옥상옥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정권 시절에 기재부에 있던 금융정책국과 자기네들이 원래 갖고 있던 금융감독위원회를 합쳐서 금융위원회라는 걸로 만들었고 그 밑에 원래 감독기관으로 있던 그 때는 그냥 금융감독원으로 돼 있고 그전에는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의장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현재 씨 예를 들면 네. 그랬는데 그 이명박 정부 때 그 금융위원회를 만들면서 그 두 사람을 별도의 사람으로 만든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공무원 조직이고 금융감독원은 일종의 특수법인 같은 그런. 일하는 거는 어디가 더 좀. 상위 기관은 금융위원회죠. 금융위원회가 더 상위. 금융감독원장은 지금 보면 약간 차관급이라고 한다. 뭐 그렇게 되죠.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시 감독 업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더 위라고. 금융감독위원회라고 안 해.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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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그래 그 하마평이 나오던 데가 금융위원회였나? 그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공 선생님과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요. 지금 손소 변호사하고 저하고 지금 경제 알아야 바꾼다 책이 있어요. 직접 사인을 받은 책이 있는데 경제 알아야 바꾼다를 페이스북 방송에서 하셨고 이게 또 우리 정치알바 채널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고 책도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는데 손혜원 의원님이 맨 처음에 같이 하자고 제안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케이 바로 했습니까? 아니면 싫다 하다가 오케이 한 겁니까? 좀 싫다고 싫다고 한 이유는 뭐예요? 귀찮아서. 어쨌든 처음에 귀찮아가지고 처음엔 거절했었는데 이렇게 이 방송 또 책이 사랑받을 거는 그럼 예상 못 하셨겠네요? 책 낼 때는 어느 정도는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페이스북 방송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먹고 들어간다 싶었죠.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 될 거는 몰랐죠. 근데 경제라는 게 일단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또 딱딱하게 느껴지고 어렵게 그러니까요. 느껴지잖아요. 네, 네. 그런데 왜 이 방송을 좋아했을까요, 사람들이? 그거 내가 모르지. 얘기해봐요. 솔직하게. 내가 무식해서 이게 쉽게 썼다고. 그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쉽게 설명하시려고 아니야. 했었던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근데 그 방송이 여러 번 쓰는 표현이 그야말로 날탕 방송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 준비 안 하고 예. 그냥 같이 그냥 앉은 거예요. 예.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손혜원 의원이 몰라도 너무 몰라. 근데 라이브 방송에서 모른다고 타박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딴 걸로 하자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게 모르는 분이구나라는 걸 아니까 그 실황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라이브로 하니까 그 설명을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해하기 좋은 게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모르는 정도면 대중들도 잘 모른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오히려 그게 또 효과를 보는 점이 있겠네요. 그런 거죠. 저는 일반 대중들이 얼마나 모르는지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거였어요. 제가 뭐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 용어라든지 그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들이라든지 경제라는 것을 특히 우리 지지자들이나 뭐 경제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알겠지만 진짜 관심도 없고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맨 끝에서부터 쉽게 들어와서 그 본질을 좀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생방송 딱 틀어놓고서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제 이렇게 툭 치면서 그냥 질문을 하면 찬찬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열광을 했던 포인트고 저는 경제에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경제 관련해서 책을이나 얘기를 하면 그렇죠. 잘 안 나가죠. 그들만의 리그죠. 항상 자기들끼리 전문가들끼리 보고 분석하고 베끼고 쓰고 인용하고 이렇게 갔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책을 제목도 사실 주 선생이 만들었어요. 경제 아래 바꾼다? 예, 그래서 이게 정치 알바 카페 아니냐 했더니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런 거예요. 본인이.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았던 게 국민들이 알아야 돼. 국회의원들이나 정부가 국민들을 얼마나 속이고 등치는지를 알아야 국민들이 요구할 수 있고 그걸 입에 올리면서 바꿀 수가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주 박사님이 경제 아래 바꾼다 제목 지셨으니까 바꾼다는 것은 지금의 어떤 경제제도 한국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 보시고 어떤 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가 가장 크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너무 많아요? 너무 커서. 죄송합니다. 그게 그렇군요. 예. 근데 우문이 그런 건 흔들렸어. 있어요. 우리 정치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치 알바를 시작했지만 경제는 사실은 이 책이 이 사회와 경제와 정치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어떤 부분들을 계속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걸 제일 좋아해요. 경제학자들은 경제 얘기만 그렇죠. 해요. 근데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래서 국민들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12챕터에서. 그래서 이것이 어딘가 우리가 경제에서 정책 하나 잘못 만들고 위정자들이 잘못 해놓은 이 법이나 이런 걸 그 정책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불행하게 됐는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경제에 말하자면 정치, 사회, 문화, 역사적인 배경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있는지를 그거를 갖다 이제 버무려서 좀 말하자면 통합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제 주위에서 경제 쪽 좀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걸 잘 섞어서 유기적으로 통합되게 설명을 비교적 잘한 것 같다. 제가 무식해서 그랬다잖아. 근데 12챕터 중 첫 챕터가 일자리입니다. 그 일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첫 번째 토픽 자체를 손 의원이 한 거고. 청년 일자리. 청년 일자리 하자고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아주 의도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이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국회에 협조 요청을 하는 거죠, 일단. 그래서 지금 추경 11조 그거 네. 통과시켜 달라. 네. 근데 여기는 말 그대로 이제 일자리 예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야당은 아니 국민 세금을 그 일자리 만드는데 쓰는 게 과연 옳으냐? 그래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 많이 하세요. 오늘은 시간 많아요. 2시간 다 주선생 2시간 다 쓰면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듣고 싶어 하는지 몰라, 이 얘기들을.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어제 거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결론부터 쭉쭉 잘라서 말할게요. 저는 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와 이제 추경에 너무 초반에 많은 정치적인 자산을 쓰는 것이 썩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추경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야당에서 반대를 해서 통과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추경은 지금 이미 6월이잖아요. 예. 저거 미니멈 한 달 걸리고 어쩌고 하면 또 연말이 돼. 그러면 사실 내년 예산에다 그냥 넣어도 되는 거예요. 저걸 갖다 지금 5개월 빨리 한다고 해서 대단하게 뭐가 크게 달라질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거를 추경으로 이슈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야당 얘기 중에도 일리가 있는 게 퍼머넌트 잡이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정규직에 해당되는 거면 그걸 추경이라는 것은 원래 일시적인 것을 하는 것이고 그 정책의 효과도 일시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이제 소멸이 되는 것들을 보통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번 하고 나면은 그 효과가 두고두고 퍼머넌트하게永久적으로 있을 거면 그것을 추경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모양새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지형으로나 아니면 모양새로나
왜 저기에 저렇게 많은 정치적인 자산을 쓰기로 결정을 한 건지 조금 좀 의아해하는 게 하나 있고 예. 네, 두 번째로는 일자리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증상입니다. 병으로 치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복합 증상으로 당뇨병에 걸렸다. 그래서 그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눈이 뭐 썩기 시작한다고 합시다. 아니면 뭐 사지 끝이 뭐 말하자면 좀 썩는다든가 그러면 그 원인은 당뇨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자리 역시 어떻게 보면은 그 증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경제학에서는 그것을 이제 노동에 대한 수요는 파생 수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어떤 물건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자를 고용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상품에 대한 수요의 파생이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우리 이제 거시경제적으로 치면 기업, 그러니까 경제 전체적인 수요가, 총수요가 늘어나면은 일자리에 대한 기업에서 그 사람들을 갖다 그 대기 위해서 고용이 늘어나는 것이지. 근데 고용이 지금 부족하니까 고용 자체를 늘리겠다라는 걸로 정책을 쓰는 것은 조금, 실제적으로는 효과가 없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중물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일자리에 마중물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건 완전히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한 얘기고, 그래서 썩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질문이 좀 하나 있는데요. 지금 공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자체를 늘리는 게 뭐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 뭐 그런 말씀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그런 일자리가 잘 생기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정권 남은 임기 5년 동안 열심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과 동시에 또는 그와 함께 일단 지금 청년 실업 현상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니 일단 공무원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늘려서 일단 그 취업을 하게 해주는 것도 병행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걸 하는. 추경으로 굳이 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지. 제 얘기는 내년도 예산으로 해도 된다. 괜찮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 제가 작년에 국회의원 되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게 추경이었거든요. 작년에 추경 뭐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가뭄? 조선. 메르스도 하고 조선하고 예, 조선업이 아주 어려워서 조선업 관련되는 사람들을 돕자 그래서 그때도 십몇 조를 썼어요. 근데 이제 제 느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추경이 결국 본 예산이랑 비슷하게 중간에 한번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쓰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저는 앞뒤가 너무 버릇이에요. 나쁜 버릇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조선이라는 핑계를 대고 이렇게 그 추경 예산을 지역적인 예산 자기 또 3천억, 선거 예산 쓴 거예요. 예. 사실은. 집어넣는 거죠, 쓱쓱 야당. 그 울산이랑 뭐 이쪽부터 시작해서 쭉 해가지고 조선 쪽에다 돈을 쓰는 건데 지금 제가 그때도 이제 예산 소위인가에 들어있으면서 엄청 싸웠어요. 싸웠던 이유가 조선 아니고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럼. 너무 많고 어려운 사람들 너무 많은데 왜 이 많은 돈을 조선에만 쓰느냐라는 얘기를 한 그 거예요. 조선이라는 명목 하에서 지역 선심 사업한 거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저는 그래서 작년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달 만에 만난 게 추경 시즌이에요. 그러면 해마다 모든 대통령이 전부 추경에 10조 남짓을 돈을 썼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세수도 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추경을 우리도 10몇 조를 하는데 뭘 할까 했는데 그거를 한 톨도 아끼지 말고 이거를 일자리에 쓰면 어떻겠냐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당이 자기가 다수당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추경은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이것도 표결이에요? 예, 그렇죠. 이건 일단 야당이 반대하면 통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그 국민의당이나 이런 바른정당 같은 데가 자기들도 어제 설명해 보면은 그렇게 구구절절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거기서 자기들 지역구에는 그게 연관이 없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와 관계없이 일단은 반대하는 건데 일단 그 간단한 법조항 하나만 좀 확인하고 가야지 논의가 좀 더 이제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재정법이 있거든요. 이제 추가 경정 예산 안의 편성이잖아요. 추가
말 그대로 추가하는 거, 더하는 거죠. 경정,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통과됐던 그런 예산 안에다가 항목이나 또는 그 액수를 이제 추가하고 경정하는 예산안인데 이게 엄격하게 그 요건이 있습니다. 3가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3가지 요건에 해당이 안 되면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그러면 코에 걸면 코 걸고 귀에 걸면 귀 걸이지. 그렇긴 한데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첫 번째고요. 네. 또 두 번째가 법령에 따라서 국가가 지급해야 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고요. 세 번째,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 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거든요. 지금까지 추경 그 3번째 이유로 다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했던 추경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이번 건 안 된다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은 문제는 없어요. 실은 네, 작년에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도 추경할 때 야당이,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이지 야당은 다 반대했거든. 마지막에 다 통과시켰어요. 언제나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제나 늘 그랬어. 그러면서 그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지역 사업 그 예산도 조금씩 따고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예, 어쨌든 이 부분은 그 야당 협조가 없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자신들이 반대하는 후보자를 강행하면 우린 추경 협조 못한다.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추경을 협조를 못한다고 했을 때 지금 전국에 지금 산재에 있는 이 일자리나 살기 어려워하는 이런 경기 침체를 네. 자기들이 어떻게 감당하지? 그래서 야당도 머리가 아플 거예요. 예. 이걸 그렇죠?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야당이 어떻게 할지 모를 난처한 공을 던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시기가 문제인 거지 그 자체로 반대하시는 건 추경 아니잖아요. 자체가 꼼수라는 얘기죠. 애초에 저는 그러니까 지난 한 5년, 6년에 걸쳐서 한 3번 우리나라 보통 한 매 회계년도에 한 옛날에 그래도 노무현 정권 있을 때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상습적으로 추경을 예.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추경은 아까 말한 것처럼 추경 정말 경기 회복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 10조, 20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더 크게 해야 되는 거야. 어느 정도입니까? 필요한. 보통은 만약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3번째 요건에 해당되는 거라고 하면 GDP의 한 1%에 2%는 써야 돼요. 1%면 그것만 해서도 15조고 2%면 30조예요. 그 정도는 뭘 써야 뭐 조금 간의 기별이나 가나 그러는 거거든요. 근본을 좀 해야지. 근본을.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까 뭐 그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나라가 매년 거의 5년에 아마 지난 5년 동안 3년 동안 추경 썼는데 그래서 뭐 추경 써서 경기 나아졌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저 사실 궁금한 게 정말 많은데 지금 계속 참고 있거든요. 예. 하나만 해도 됩니까? 물어봐. 네. 아까 그 공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이제 그 증상이다. 그러면 그러한 증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제대로 된 추경, 즉 15조 또는 30조에 달하는 추경이 통과될 수 있다라고 전제한다면 그 15조나 30조라는 그런 그 재원을 어디에 어느 정도로 쓰는 것이 효과적입니까? 일자리 관련된 그런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장 돈이 나갈 수 있는 사업에 쓰는 게 좋다고 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러면 뭐냐? 그러면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건설만 하더라도 계획 세워서 실제적으로 돈이 지급이 되려고 하면 보통 6개월은 지나가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커서 그걸 갖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잘 세워서 실행을 해도 실제적으로 돈이 풀리는 데까지는 또 레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신문 보도는 추경 통과되면은 뭐 된 것 같지만은 이 의미가 없을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하려고 하면 돈이 직접적으로 나가고 대신에 템퍼러리, 그러니까 그 일시적으로 나가고 많은 것들을 하게 되는 게 우리나라다 보니까 이제 무슨 뭐 취로 사업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 지금 보면은 준비를 내가 보기에는 막상 추가적인 재원을 어디에 쓸 건지에 대해서 차원차원 준비 하나도 안 했어요. 내는 거 보면 내가 보기에는 그냥 여기저기 그저 공무원들 이제 그동안에 맨날 빠꾸 먹던 것들 갖고 온 느낌이에요, 약간. 알겠습니다. 오늘
공쌤이 나오시고 다음에 다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2시간 내에 많은 걸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일자리 문제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아, 근데 참 그 일자리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결론, 뭐 결미로 얘기를 드리면 일자리 문제에는 그 책에서 거듭 여러 번 강조를 했던 게 쉬운 솔루션이 없어요. 그리고 빨리 해결되지가 않아요.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구조적인 문제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찔러봤자 의미가 없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얘기 나온 김에 좀 이거가 어려울 수도 있는 얘기인데, 지금 공무원 공시생, 네. 그래서 뭐 공무원이 되려고 시험을 보느라고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공무원을 늘리잖아요. 그러면 도리어 실업생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어떤 역설적으로. 근데 그걸 경제학에서는 토다로라고 하는 뉴욕대학교 교수님이 70년대에 쓴 유명한 페이퍼가 있어요. 토다로 파라독스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 양반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본 얘기 시작인데, 이제 그러니까 경제 발전에서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뭐냐면 그 도시 지역에 그러니까 많은 개발도상 국가가 도시 지역의 실업이 굉장히 높다. 예. 그건 어느 나라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 말하자면 고용을 늘리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더 지방에서 그 수도로 더 이주를 해와서 실업이 더 늘어나는 그러한 역설이 생긴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많이 몰려서.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그걸 갖다 이제 그 양반은 그 포멀 섹터와 인포멀 섹터라고 하는데, 도시에는 말하자면 이제 우리 집 치면은 대기업, 뭐 공기업 이런 거가 이제 공무원, 이게 이제 그 포멀 섹터인 거죠. 포멀 섹터가 시장 웨이지보다, 시장 임금보다 더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까지 감안을 하면 지금은 실업이라도 버티다가 시험이나 뭘 해가지고 들어가면 다른 데에 취업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는 예상 수입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업을 갖다 하면서도 서울로 올라온다는 예, 거거든. 예. 그런데 만약에 포멀 섹터에 고용을 늘리면 그러면 예상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만큼 더 그렇죠. 들어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공무원의 숫자를 얼마 안 돼, 뭐 15,000이 됐든 20,000이 이렇게 늘린다고 해요. 그러면 확률이 높아진 거잖아. 그러면 공무원을 갖다 시험을 보겠다는 공시생이 더 늘어날 더 수도 늘어날 있다. 수도 있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특히 고용의 문제는 이게 눈에 보인다고 덥석덥석 손으로 짚으면 될 것 같지만 잘 안 되는 일이에요. 일자리 문제에서도 하실 네, 말씀이 아니,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어제 사실은 오셔서 이제 국회에서 얘기하실 때 그냥 굉장히 감성적으로 쉽게 국민들 모두한테 이렇게 전달이 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 좋은 방법을 썼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들 다른 얘기를 꺼내지 못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잘못하면은 그들이 반대했을 때 국민들을 모두를 적으로 돌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시는데, 저도 한편으로는 이 근본적인 대책이 이걸로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만으로 보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소방수, 경찰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직원들 뭐 이런 건 얼마든지 사람이 필요하죠. 필요해요. 실제로 네, 우리나라가 네. 지금 과소 투자를 한 네, 네, 부분이 네,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규모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거는 약간 태평양의 물붓기. 그래도 뭐래도 좀 해야 된다면 추경원들이 있어 왔고, 그래서 그 추경을 갖고 그 일을 한다는 것 자체를. 근데 그걸 왜 추경으로 하냐는 거지. 추경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들고 나서 한 달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늘 쓰던 추경의 시즌이 온 거죠, 눈앞에. 그러니까 그럼 이 추경을 돈으로- 마치 시즌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악습을 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예. 지속하겠다고 생각하는지 그 자체를 아니, 그거는 이제 한 달밖에 안 된 대통령한테 요구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부동산 문제 여쭤봐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네. 예. 오늘입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기자들 앞에서 얘기한 게 부동산
투기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상승 막으려고 엄청 노력했었는데 실패하고 굉장히 뛰어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뭐 빚내서 집 사라 하고 집 안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경제부총리의 이런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로 잘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왜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면 기존의 틀을 악순환을 지금 다시 또 재현하는 건데 뭐냐면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투기를 막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 막으면 부동산 정책을. 근데 예를 들면 거꾸로 얘기를 해보죠. 예를 들면 주식에 누군가가 투기가 생겼어. 그래서 주식이 일시제 버블이 생겼어. 그것이 그러니까 거시경제에 엄청난 위험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경제부 장관이 주식 투기하는 사람을 좌시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예, 그렇죠. 부동산 투기는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거 자체는 정부가 나서서 투기를 못하게 하는 식으로 또는 투기 자체라는 것을 정부의 정책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 자체는 정책의 본령을 벗어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중요하시 생각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국민들의 주거복지라는 문제에서 어떻게 할 거냐가 우리나라 주거정책 또는 부동산 정책의 본령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관련돼서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커지고 위험할 경우에 그것이 거시경제적으로 나중에 충격으로 갈까에 대한 두려움인 거고. 그러면 그 두 가지 앵글에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부동산을 봐야지 이게 지금 부동산을 어느 일시적에서 뭐 투기를 하느냐 마느냐 이것은 격가지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막상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달이 되도록 우리나라 부동산에 관련된 금융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지금 얘기가 시그널도 안 나오고. 예. 김현미 나는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두고 볼 일인데 김현미 장관이 후보죠. 지명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한 얘기가 지금 부동산 값이 저렇게 일시적으로 국시적으로는 이렇게 오르고 하는 것들은 근본적으로는 LTV랑 DTI가 말하자면 이제 금융을 너무 돈을 풀었기 때문에 한 것이다. 그 정확하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정부의 포지션을 확실히 정하는 게 우선이에요. 뭐 시장이 지금 모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시그널 안 나오고 문 대통령은 8월 달까지 대책을 8월 달이면 벌써 늦어. 그 사이에 뭐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머릿속에 지금 복잡한데 그렇다고 하면 그거를 정해야 돼요. 근데 투기 자체를 잡는다라는 식으로 가면 그러면 이제 투기를 잡겠다 그러면 말하자면 이렇게 소위 뭐 마이크로 타겟팅해서 요거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 뭐 너 요 지역이면은 뭐 전향권 뭐 매매 금지하고 요거는 뭐 DTI는 이 지역은 DTI 얼마고 저 지역은 이런 식으로 내가 맨날 그 비판하는 관료한테 너무 많은 재량권을 줘가지고 걔네들이 이걸 혼자라고 다 주무르는 식으로 결국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관료의 손만 다들 쳐다보게 만드는 꼴이 되는 거라. 이건 굉장히 그동안에 굉장히 나쁜 정책을 하는 관습인데 그걸 지금 반복하겠다는 얘기처럼 들려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에요. 여기 책에 봐도 정부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올린다 이런 대목이 그럼요. 있어요. 제가 경제는 정말 잘 모르거든요. 경제 문외한인데 뭐 주변에서 주워 들은 얘기로 좀 의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좀 특수한 성격이 있지 않나. 특히나 뭐 단순한 그런 개인의 그런 재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또한 가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 또는 자산의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가계 부채의 또 원인 중에 대부분이 또 주택을 보유하기 위한 아니면 또 이제 전세를 살기 위한 전세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을 이제 빌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를 경우에 다른 뭐 주식이나 기타 투자 상품의 가치가 오르는 것에 비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런 관심을 갖고 이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를 낮추는 게 억제하는 게 중요한 정부의 과제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 그거는 맞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말하자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하고서 나왔다는 것이 웃긴다는 거지. 만약에 지금 손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 하면 내가 말한 대로 그러기 때문에 가계부채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정책의 틀을 제시를 하라는 거야. 지금 앉아가지고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하고 마치
그 표현을 말하자면 이게 싸고 있는 건지 안 싸고 있는지도 모르게 엉어주춤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왜 그러는 거냐면 속은 뻔한 거예요. 뭐냐면 경기는 부양을 해야겠어. 한편으로는. 근데 가계부채는 있어. 근데 가계부채를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신용을 갖다 긴축하는 쪽으로 가면 경기도 나빠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쪽에서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뭐 투기를 잡겠다는 등 국제적인 문제가 국제적인 것에만 타겟하겠다는 등 그러면은 가계부채 문제는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 최경환이 그 완화시켰던 것 다시 돌리는 것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도 보고 앉았잖아요. 네. 지금 그게 다 그런 지금 문제니까 아주 쉽게 보면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해결을 어떻게 이게 할게 대한 정리는 안 하고 자꾸 격까지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아주 쉽게 두 갈래를 보면은 이 국회의원 노릇하면서 제가 보니까 딱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재산이 좀 있는 부동산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오르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없는 사람들은 이 부동산이 올라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희한한 거는 여기서 빚을 얻어갖고 부동산을 산 사람들 얼마 전까지 부동산이 올라서 아무것도 못 한다고 투정을 하던 사람들이 여기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되면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그럼요. 넘어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모든 유권자는 이렇게 반이 갈라져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은 어렵게 못 사는 사람들인데 땅값이 안 오른다고 땅을 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요만한 땅 이게 올라야지 자기 인생이 바뀌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이 위정자들이 사실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부동산이라는 게 진짜 어려운 건데 손수호 올릴 변호사 수도 없고 네. 안 올릴 수도 없고. 이게 그 진짜 궁극적으로 손변 말이 맞는데 우리도 뭐 결국은 국가에서 부동산 값 낮추게 할 장치를 여러 가지 말하면 결국은 각종 규제인데 그렇게 해서 집값이 안 잡히니까 오히려 잡힐 때까지 규제를 하면 되는 거니까. 아니 규제로 잡겠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규제를 할수록 오른다고 한다면 그냥 놔둬야 되는 건지. 아니지 규제를 풀어야죠. 제가 너무 문외한인 게 티가 나는데 규제를 풀면 집값이 안정된다라는 그 흐름, 그 인과관계를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공급이 늘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뭐냐면 우리나라는 말이 그렇지 토지 사용에 대한 규제를 정부가 아주 타이트하게 지네들이 다 쥐고 있어요. 그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얼마든지 시장에만 놔두면 주택으로 개발이 되고도 남을 토지들을 토지를 지금 못 바꾸고 있는데 다 많아요. 놀게 하고 형질 변경도 안 되고 부분적으로 그러면 시골에 한 시골 동네에 고층 아파트들이 쓰는 거야. 우리 빈 책에 땅은 다 넘겨. 우리 책에 그 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 택지개발법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 개발은 국토부 장관이 인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굉장히 특수한 경우만 그런 걸로 아는데 그 2013년인가에 경기도에 23개인가가 택지 개발하는데 그 중에 12개인가 13개가 그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택지 개발에 대한 공급을 완전히 정부의 관료들이 틀어주고 있다고. 예를 들면 분당에서 성남시 가는 사이에 물론 오른쪽으로는 서울공항에 의한 그 활주로에서 비행기 올라가는 자리가 있지만 그 왼쪽으로도 비닐하우스를 쫙 늘어섰어요. 송파구 해가지고. 그린벨트로 잡혀 있는데 무슨 비닐하우스가 그린벨트야. 김포도 마찬가지지만 김포도 여전히 논 깔려 있어요. 거기도. 예. 그러니까 막상 이게 쓸데없이 토지 사용을 갖다 규제를 해가지고 그다음에는 이게 가격을 봐가지고 값이 말하자면 너무 오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요거 조금 뭐 풀어서 개발한다고 조금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몰리는 그 거지. 개발하는 곳에 들어가면은 아무러나 초과 수요에 대한 그 해소는 안 되니까 프리미엄이 생기게 마련이고 그러니까 도리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개발한다고 하니까 공급을 늘린다고 하니까 가격이 오르네. 그렇지. 이게 바로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말하자면 역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뭐냐면 그 공급이 시장이 원하는 만큼 공급이 안 되고 평시에 틀어지다가 조금씩 찔끔찔끔 올리는 공급이니까 도리어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애가 도리어 타게 공급을 만들어. 늘리는데 값이 오른 것처럼 사람이 착각을 하는 건데 근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토지 사용에 관련된
정부가 갖고 있는 규제를 지방 정부로 대폭 내리고 그다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국토부나 아니면 농림부가 무슨 뭐 형질 변경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뭐 농지니까는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된다 이따위 소리 하지 못하게 해서 최대한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하우징을 그러니까 그 공급을 해서 하나는 풀고 그 대신에 신용이죠. 그러니까 대출을 늘려가지고 하는 것은 도리어 줄이고. 그러니까 한국은 거꾸로 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공급은 규제를 하고 대출은 늘려주고. 대출은 늘리니까 값이 올라가는데 내 얘기는 차라리 그 토지 사용에 대한 규제를 확 풀어서 그거를 갖다 짓게 하고 대신에 크레딧은 줄이자. 근데 이제 그거를 하는 말은 쉽지. 그걸 갖다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는 그것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관료라고 치면 이건 해야겠는데 내가 한 것 같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 너 때문에 부동산 값 내려갔다고 다들 나를 왼수를 삼을 거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한 것 같지 않게 소위 말하면은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의 살인처럼 다 같이. 나중에 다 같이 해서 누가 했는지 모르게 만드는 예. 그 방법 지금 생각해내느라고 지금 끙끙끙 그럴 거리는 때 것 우리 같아요. 공 선생 같은 사람 들어가면 내가 할게 하고 칼질하면서 시작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저렇게 욕먹는 욕의 중간에 그러니까 생기는 이게 거지. 참 부동산이 저는 이게 한국의 부동산이 결국은 일본처럼 거품이 끼어 있다. 반드시 떨어질 거라고 봤거든.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집을 살 때 주위에서 다 반대했는데 내가 왜 샀냐면 나는 떨어져도 상관없다. 난 여기서 계속 살 거니까. 그래서 실거주. 20년 론으로 집 산 거예요. 근데 지금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내가 이걸 보면서 야, 월급 받는 분들 진짜 돈 모으기 위해서 한 달을 그렇게 노력하는데 야, 부동산 이거 사니까 그냥 막 오르네? 이게 정말 한국 부동산 문제라고 확 와닿더라고.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 사회, 경제의 가장 더러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책에도 있던데요. 한국의 보유세가 너무 낮다 이런 주장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은 예전 노무현 정부 때처럼 그 정도의 기준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로 올려야 됐다고 보십니까? 보유세 기준.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것은 사실 보유세를 올렸다기보다는 과표를 올린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과표를 현실화하는 것은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보유세를 올리는 것도 지금 겁이 나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지간히 생각이 있는 사람은 다 우리나라가 보유세 올린다고 하지만 정치권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먼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책에서 본 바에 따르면 지금 현재 부동산 가치의 0.15% 정도인데 이거를 외국 선진국 평균적으로 한 1%다. 그 정도까지는 올리는 게 좋지 않냐.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책에서. 네. 그것도 근데 공시지가 뭐 실거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거래가로. 저는 요새 맨날 그 얘기 해요, 사람들한테. 돈을 가진 자들, 건물 가진 자들이 지금 세금 포탈하고 있는, 자기들이 버는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 찾아내야 된다. 그 두 번째는 이제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야 된다는 얘기 두 가지. 이것도 사실은 이 조세를 피하는 아주 무서운 그럼요. 그 사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도 해야 되고, 뭐 법인세나 이런 얘기 갖고 서로 뭐 찬반하면서 이렇게 시간 보낼 게 아니라 숨어 있는 돈들, 지금 세금을 내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이런 돈들을 잡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부동산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시간 많이 가네. 예, 마지막 마지막 질문하고 질문이에요. 이제 오늘 엄청 많아. 큰일 났네. 다음에 또 예. 아까 그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그 택지를 좀 확장시켜서 결국 주택 공급을 더 느리면 주택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호하는 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좀 더 좁혀보자면은 강남, 좀 더 넓히면 서울, 수도권 또는 각 지역에 있는 대도시. 가 아무래도 기타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선호도가 높고 또 그에 따라서 가격도 높을 것 같은데 그냥 무턱대고 택지를 많이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주택 가격이 바로 잡힐 것이냐. 여전히 선호하는 지역은 한정되어 있고
또 학군이나 교통이나 취업이나 뭐 경제 활동이나 아니면 뭐 의료 환경 선호하는 지역이 한정돼 있다는 게 뭐 강남이 한정, 서울이 한정, 수도권이 한정. 아주 좁히자면 강남. 비싸라고 놔둬요. 그것까지 뭐라고 할 거 뭐 있어. 그런데 강남 지역이 이게 경제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는지 모르겠는데 강남 지역이 오르면 그 다음에 파급 효과가 있어서 그 주변으로 집값 상승이 지금 번지는 현상이 그건 있었잖아요. 자연스러운 거니까 너무 그거에 맨날 눈을 부릅뜨고선 들들들들 볶고 걱정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하라는 거야, 내 얘기는. 네 할 일은 뭐냐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소득 수준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은 지나치게 적고 그 일반적인 국민들의 주택의 그 살고 있는 주택의 질은 너무 나빠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그 수요가 있는 거야. 이게 왜 신규 아파트 하면은 막 사람들이 몰리고 하느냐면은 기존에 옛날에 못 살 때 지은 아파트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짓는데 훨씬 요새를 맞춰서 살고 싶은 그렇죠. 집을 만들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면 그러한 집을 자꾸 더 만들어. 근데 만약에 특정한 지역에 있어서 공급을 갖다 토지를 더 늘릴 수가 없어서 그 값이 오른다. 나도 왜 특정 지역의 값이 오르는 것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정책을 갖다 자기네들이 좌지우지하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혀 잘못된 생각들을 그게 그렇게 돌다가 결국은 또다시 국토부 관리들한테 더 많은 권한 주고서는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일자리하고 부동산 두 가지 얘기했는데 1시간이 훌쩍 넘어가가지고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하루 쉬었다가 94회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공선생님 계속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열받는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열을 내는 것 같으네. 아니 좋아요. 반응이 우리 쏙쏙. 94회에서는 더 열을 한번 내보자고요. 예.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